그 공법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2순환인데 1순환 하신 분이랑 사실 2순환 지금 하시는 분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해볼 만하다 이런 거. 근데 아마 뭐야? 막 이러실 거예요. 뭐야? 막 근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제를 어떤 거는 문제를 꼭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해서 맞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법은 대개는 이런 거 같은데예요. 이런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 과목 자체가. 휘발성도 강하고 그래서 외운다 그래서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절차법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실체법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외울 수 있는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스텝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거는 스텝이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이거다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신호등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등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신호등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등의 순서를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데 시험용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절차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지겨우신데 그래서 우리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목표는 16개예요. 40점만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50점 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보시면 60점, 70점은 다 맞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으로 이렇게 금전 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민법에 충실한 원칙이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여기 모든 학원들이 되게 합격률이 있잖아요. 합격률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률이 100%는 아니어서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저도 이제 다 붙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중이에요. 자, 근데 아마 공법은 하시다 보면 최소한 60점은 이상 다 맞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OX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 할 거고 해서, 예. 근데 OX나 기출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OX 만들고, 거기 다 겹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여기서 겹치고 저기서 겹치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강사가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강사 출제 모의고사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건 강사의 시각으로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출제자하고 강사의 시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사가 내는 거는 문제 자체가 오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류 자체가 많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 강사 출제 문제를 구해서 따로 보세요. 근데 그 전에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막 이만한 책 갖고 가셔서 막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운전면허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 그냥 사실은 문제 외우고 다 외우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네. 그 방법이 오히려 더 탁월해요, 이거는. 그래서, 예, 그냥 책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한 2달 정도만 더 보시는 거예요. 한 2달 정도만 더, 한 번만 더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고 한 번만 더 본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면 받침대로 간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까지 했었죠. 그래서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도시지역 외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서브노트 같이 보셔도 돼요. 뭐 필기할 건 없죠. 다 서브노트에 있는 거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등장했는데 주거, 상업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자, 이게 왜 이상을 요구하느냐? 30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이상을 요구하느냐? 이게 하나의 단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최소 규모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도시 자체를 이제 신도시로 개발하는 거니까 하나의 단지 형태를 이제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규모를 요구한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도대체 도시개발구역, 지금 한번 이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인데, 기존에 이렇게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 어떤 도시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이라고 치고, 서울 안에 일정한 부분을 딱 지정해서 좀 사람도 안 살고 낙후됐다는 거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어떤 도로를 기반시설 같은 거를 놓고, 그러니까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신도시, 이른바 이 특정 부분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국한된 게 지금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합니다라고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의 효과,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효과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제가 되죠. 우리가 의제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뭐가 의제가 돼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이게 이제 도시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개발하긴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라고 이렇게 고시했을 때는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리고 이 지역에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우리 많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어떤 이제 단지화 시키는 거였다. 단지화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지역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하나에 이렇게 단지로 묶어놓는 거죠. 단지로 묶어놓는데 여기에 학교가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초, 중, 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이런 것들 들어가고, 쇼핑센터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해서, 식당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사람들이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소비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별개 다른 소비를 위해서 뭐 이 지역을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봐서 하나의 지역 안에서 모든 소비 행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이 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의제였죠. 의제. 의제는 똑같은 말이 뭐였죠? 그렇죠. 간주였습니다. 간주. 의제하고 간주는 똑같은 말이죠. A를 B로 본다라고 하면 A는 B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를 했을 때는 본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B로 본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A 이꼬르 B죠. A는 B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다가 의제가 되는 거고 동시에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의제를 봤어요.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행위 제한이 따라붙어요. 행위 제한이라는 말은 뭐였죠? 행위 제한.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들이 새로 깔리게 되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뭐 이렇게 학교가 뭐 들어오게 될 거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지금 작동되고 있으니까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다가 행위 제한 이런 말이 나오면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 제한은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 글씨 다 뒤에 보이시나요? 알아보실 수 있나요? 제가 글씨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심정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